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자다가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그런데 이 증상을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2025년 현재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만성불면증이 치매 발병률을 3배 이상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10초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불면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깊은 잠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영상 끝에는 즉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진실들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3가지 핵심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불면증의 5가지 조기 발견 신호. 둘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가 검사법. 셋째, 실전 예방법과 치료 전략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환자였습니다. 의대 레지던트 시절 밤샘 당직과 고된 수련 과정 속에서 제 수면 패턴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당직이 없는 날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어요. 가장 두려웠던 건 환자를 진료할 때였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의존성이 걱정돼서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170에 달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검사 결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걸요. 그 사건이 제 삶을 바꾼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수년간 국내외 최신 연구를 공부하고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저는 불면증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뇌의 각성 시스템과 수면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방법들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 달 후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3개월 후엔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낮 동안 에너지가 넘쳤어요. 집중력도 회복됐고 감정도 안정됐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김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님은 5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려니 생각하고 참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경향이 있죠. 김영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데 자기 문제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밤에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렸고 잠들어도 1~2시간마다 깼어요.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 앉기만 하면 졸았어요.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남편분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돼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셨대요. 시장을 가면 사려던 물건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고 짜증이 났어요. 평소 온화하셨던 분이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걸 아시는 김영희님은 더 괴로워하셨어요. 나는 왜 이러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희님은 초췌해 보이셨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고 말씀하시다가 자주 멈추셨어요. 김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잠을 못 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가족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제가 너무 싫어요.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 진단 결과 김영희님은 만성불면증과 함께 경도의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깊은 수면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뇌가 밤새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수면제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인지행동 치료,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김영희님이었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함께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2주는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영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수면 일기를 쓰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3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줄었어요. 4주 후엔 1시간, 6주 후엔 30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도 점점 줄었어요. 8주가 되자 김영희님은 밤새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3개월 후 재진 때 만난 김영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졌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푹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꿈 같아요. 손자들이랑 놀아줄 수 있고 시장도 혼자 잘 다녀와요. 남편이랑 여행도 다녀왔어요. 김영희님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기억력도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시작하셨어요. 딸은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불면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 건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증상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불면증은 우리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 뇌에는 각성 시스템과 수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에는 각성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밤이 되면 수면 시스템이 작동해서 각성 시스템을 억제하고 잠들 수 있게 합니다. 이 두 시스템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하루에 수면 각성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각성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수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면증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각성 시스템을 강하게 작동시켜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게 오래 지속되면 밤에도 각성 시스템이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낮잠 과다 등이 수면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우리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한 생활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멜라토닌은 잠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들기 어렵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힘들어져요. 또한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깊은 수면이 줄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요. 네 번째 원인은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통증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병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중년층에서 흔한 역류성 식도염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불면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뇌는 잠잘 때 노폐물을 제거하거든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듯 청소합니다.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요. 그중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는 치매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활성화시켜요.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염증 질환이 생기기 쉬워져요.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요.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더 큽니다. 네 번째로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져요.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야식을 찾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관계예요. 불면증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불면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악순환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명도 단축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불면증을 치료하면 건강 전반이 개선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5가지 조기 발견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불면증이 만성화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어요. 초기에 잡으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15분 이내에 잠들어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이 넘도록 잠들지 못한다면 이미 각성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이라면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신호는 새벽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거나 한 번 깨면 30분 이상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얕아지긴 하지만 너무 자주 깬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서 다시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 겁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하거나 수면 중 호흡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침에 두통이 있거나 입이 마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당연히 낮에 졸리겠죠. 하지만 위험한 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예요. 운전 중에 졸거나 대화 중에 졸거나 앉기만 하면 조는 상태라면 수면 부족이 심각한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자주 들어요.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가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이 5가지 신호 중에 3가지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생활습관 개선법입니다. 이건 약물보다 더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실제로 경증에서 중등도 불면증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80% 이상 호전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학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해요. 반대로 불규칙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정하세요. 처음엔 어렵더라도 2주만 지키면 몸이 적응합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싶어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에 졸리면 20분 정도만 짧게 낮잠을 자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어둡게 만드세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하게 만드세요.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게 가르쳐야 해요.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이내에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세요. 졸릴 때만 다시 침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에도 각성 효과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알코올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오해예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술 문화가 발달했지만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중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깊은 수면을 늘려줍니다. 단,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 직후엔 청아 각성도가 올라가서 잠들기 어렵거든요. 아침이나 오후에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면 더 좋습니다.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생체 리듬을 강화시켜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 변화를 활용하세요. 봄에는 벚꽃길을 걷고, 여름엔 수영하고, 가을엔 단풍 구경하며 산책하고, 겨울엔 실내에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5번째, 저녁 식사를 조절하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하지만 너무 배고픈 것도 안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잠들기 어렵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가볍게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6번째,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하면 뇌가 잠들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2주만 반복하면 몸이 알아서 잠들 준비를 합니다. 한국 문화에 맞는 루틴도 있어요.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호흡법을 10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이완됩니다. 7번째,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나 뉴스는 각성도를 높여요.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은 일반 시계를 사용하세요. 밤에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면 아직 몇 시간밖에 안 잤네. 앞으로 몇 시간만 자면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 불안해져요. 이게 각성도를 높여서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유불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먼저 수면 시간 규칙화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 후에 침실 환경 개선을, 그 다음 주에 카페인 조절을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수면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지만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급성 불면증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둘째는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C드러그라고도 불러요. 벤조디아제핀보다 의존성이 적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해요. 셋째는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멜라토닌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의존성이 거의 없어서 장기 복용이 가능해요. 특히 노인 환자나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한방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약이 널리 사용돼 왔어요. 산조인, 용안육, 백자인 같은 약재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 치료와 뜸 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가능한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필요할 때만 복용하세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잠들기 어려운 날에만 먹는 거예요. 셋째, 단기간만 사용하세요. 4주 이상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갑자기 끊지 마세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서서히 용량을 줄여가며 끊어야 합니다. 다섯째,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CBTI라고 불리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좋고 재발률은 더 낮아요. 잘못된 수면 습관과 생각을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진행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CBTI의 핵심은 수면 제한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누워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5시간만 잔다면 침대에 8시간이나 있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이 경우 침대에 있는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줄입니다. 새벽 1시 30분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지만 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침대에 있는 시간의 90% 이상을 자게 되면 조금씩 침대 시간을 늘려가요. 이렇게 하면 침대와 수면의 연관성이 강화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극 조절입니다. 침대를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TV 보기, 책 읽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게 조건화시키는 겁니다. 인지 재구성도 중요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반드시 8시간을 자야 한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잠을 못 자면 내일 망한다 같은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불안을 높여서 잠을 방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이제 성공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58세 이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철수님은 자영업자로 오랫동안 일에 시달리셨어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잠을 못 잤지만 나중엔 피곤해도 잠이 안 왔어요. 밤 12시에 누워도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5시면 또 깼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짜증나고 집중이 안 됐어요. 실수도 잦아지고 손님들한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어요. 이철수님은 술로 잠을 청했습니다.
소주 반 병을 마시면 잠이 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술의 양이 늘었고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철수님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고생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을 끊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술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걸 이해하신 이철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술을 끊으셨어요. 대신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족욕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술 없이는 전혀 잠이 안 왔거든요.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줄었어요. 한 달 후엔 1시간 이내에 잠들 수 있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이철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낮에 활력이 넘치고 일할 때 실수가 줄었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해지고 장사도 더 잘 됐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주말엔 가족들과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이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푹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야 잠이 이렇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하루가 즐거워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다음은 71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님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배우자 사별 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이 왔습니다. 밤만 되면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하기 싫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민폐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딸이 강제로 모시고 온 병원에서 박순자님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 의미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저는 박순자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어요? 박순자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함께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한구울제와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했고 인지행동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활동이었어요. 딸의 도움으로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셨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배우는 프로그램도 참여하셨습니다. 낮에 활동을 하니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서 잠이 왔어요. 2개월 후 박순자님은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재진 때 박순자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있었고 옷차림도 밝았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서예 배워요. 손주들한테 편지도 쓰고 재밌어요. 밤에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설레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박순자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면서 삶의 의미도 되찾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45세 정미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영님은 워킹맘으로 회사와 육아를 병행하셨어요. 낮에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됐나? 아이 숙제는 다 했나? 시어머니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상사한테 지적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자주 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과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정미영님은 온라인 진료를 통해 저를 만나셨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려웠거든요. 상담을 통해 정미영님의 불면증은 과도한 각성과 스트레스 때문임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우선순위 정리였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사 일, 육아, 가사를 모두 100점으로 하려면 본인이 무너집니다. 각각 70점씩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가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통해 역할 분담을 다시 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는 남편이 맡고 아이 숙제 체크는 격일로 번갈아 하기로 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셋째는 저녁 루틴을 만드는 거였어요. 밤 9시 이후엔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거실에 두고 침실엔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가벼운 요가와 명상을 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줄었고 중간에 덜 깼어요. 한 달 후엔 6시간 정도를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낮에 컨디션이 좋아지니 일의 효율도 올라갔어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해냈습니다. 3개월 후 정미영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고 수면도 정상화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더 행복해했어요. 이 세 분의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나이도 상황도 다르지만 모두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10초자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이제 다음 질문들에 예,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둘째, 밤에 4번 이상 깨거나 한 번 깨면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넷째, 낮에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다섯째,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까? 5개 중 3개 이상, 예라면 만성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2개 이하라면 경증 불면증이거나 일시적인 수면 문제일 수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해요.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면 하지불안증 후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이불까지입니다. 첫째,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 지키세요. 둘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셋째,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세요. 넷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다섯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여섯째,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샤워, 스트레칭, 호흡 운동 등. 일곱째, 침대에 누워서 20분 이내에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침실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실천하고 체크하세요. 2주만 지키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을 자도 되나요? 네.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세요.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둘째,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아침이나 오후가 좋습니다. 저녁 늦게 운동하면 각성도가 높아져서 잠들기 어려워요. 잠자기 3시간 전까진 운동을 마치세요. 셋째, 수면제는 안전한가요? 단기간 의사 처방에 복용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은 피해야 해요.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하시고 필요시에만 약물을 사용하세요. 넷째, 멜라토닌 영양제는 효과가 있나요? 네,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차 적응이나 교대 근무자에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해야 해요. 다섯째, 몇 시간을 자야 하나요? 성인은 8시간에서 9시간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보다 질입니다. 야급 시간을 자도 개운하다면 충분한 거예요.
6째, 주말에 몰아서 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면 빚은 갚을 수 없어요. 오히려 생체 리듬이 망가져서 일요일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7째,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 정도는 자야 합니다. 다만 깊은 수면이 줄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불면증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증상이 오래됐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제가 그랬고 제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깊은 잠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잘 자면 낮에 활력이 넘치고 감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치매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수명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가족들과 따뜻한 아침을 먹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저녁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밤엔 푹 자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수면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깊은 잠으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